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7월 10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으로는 시간, 타임 또는 타이밍에 관한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6월중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37만 2천 명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다수의 신흥국들이 역사적 연쇄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5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업데이트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올해 42세인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이 차기 영국 수상에 근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5번째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지원 누계가 70억 달러에 달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WTI 원유 가격이 지난 주말 재상승세를 보여서 배럴당 104달러 90전에 이르렀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언 주제는 시간, 타임 또는 타이밍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Payrolls increased 302,000 in June, more than expected as jobs market defies recession fears.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6월중 고용이 다우존스 예상 25만 명을 훨씬 능가하는 37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3.6%로 여전히 40년 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여의 실업률, 즉 취업 포기자와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실업률이 6.7%로 크게 내렸습니다. 전월의 7.1%보다 0.4%포인트나 하락한 좋은 성적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6월 중에 0.3% 상승하였는데요. 전년 대비로는 5.1% 상승입니다. 지난 3월에 5.6%를 기록한 이후에 조금씩 하강 추세네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안타깝지만은 페드 입장에서는 임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줄이고 있다고 보겠죠. 업종별 고용 동향을 보면요. 교육 및 의료가 9만 6천 명으로 제일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전문직 서비스 7만 4천 명 증가, 여가 및 접대업이 6만 7천 명 증가입니다. 재작년 팬데믹 초기 때 여가 및 접대업종의 그 실업률이 가장 높아졌는데요. 그 뒤 고용 회복이 되면서 여가 및 접대업 취업이 가장 많이 늘다가 최근에는 업종 고루 늘고 있군요. 기타 헬스케어 5만 7천 명, 운송창고 3만 6천 명, 제조업 2만 9천 명 등이 늘었습니다. 다만 정부 부문은 9천 명 감소하였습니다. 6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미국 경제 주축인 고용은 여전히 건전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내부 경제적 쇼크에 대응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가고 있다는 많은 주장에 대한 반대, 조롱격이 된다고 할까요? 그러나 고용을 제외한 여타 경제 지표는 리세션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제일 중요 지표인 GDP의 경우 1분기에 마이너스 1.6% 역성장에 이어서 2분기에도 마이너스 1.9% 정도의 역성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요인은 소비와 투자의 감소입니다. 한편 현재와 같은 높은 물가가 금리 인상을 유발하고 그리고 투자 및 소비가 감소되게 되고 이에 따라 경기 침체는 예상된다는 거죠. 6월중 고용 지표의 호조는 페드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즉 페드가 7월 FOMC 회의에서도 75bp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말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호재와 악재 양면성으로 보합을 나타냈는데요. 큰 폭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은 악재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를 감소시켰다는 점은 호재가 되었죠. 이 호재, 악재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국채 시장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감소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08%, 7bp 올랐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은 3.105%로 6bp 올랐습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기물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금리 역전 폭이 1bp는 줄어드는 거죠. 참고로 지난 목요일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자 수 동향을 보면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3만 5천 명으로 전주 대비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137만 5천 명으로 전주 대비 5만 1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16개월 내 최고의 증가입니다. 특히 6월 중 해고자 수가 32,517명인데요. 전월 대비 57%나 증가했습니다. 테슬라 등에서 해고를 하였죠. 이에 따라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고용시장이 힘을 잃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의심을 하는군요. 그러나 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5월 말 현재 일자리가 1,130만 개나 늘려 있습니다. 현재 실업자 총수의 1.9배에 달합니다. 즉 고용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거죠. 두 번째 근거는 근로자들의 자진 사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Great Resignation인데요. 2021년 초부터 근로자 자진 사퇴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증가 요인도 되는 거죠. 근로자들의 자진 사퇴가 느는 요인은 첫째,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는 느는데 임금이 근로자 요구하는 만큼 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죠. 둘째는 일부 근로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불만족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근로자가 일부는 세이프티, 안전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더 나은 회사로 근로자들이 이동을 희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용주가 강제 해고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스스로 자진 사퇴할 수 있는 여건은 좋은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 네, 두 번째 뉴스. Historic cascade of defaults is coming for emerging markets.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상당수 신흥 개도국들이 역사적 연쇄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많은 신흥국들의 그 무역 수지 적자가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신흥국 예체 상환이 불이행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아, 파키스탄 등이 취약하고요. 벌써 스리랑카와 레바논은 이미 디폴트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6월 중에 잠시 그 제재 영향 때문에 디폴트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예안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제재 영향이죠. 시장에서는 이미 신흥국들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 지난 6개월간 이 19개국의 국채 수익률이 10%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신흥국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참고로 다음 페이지에 국가별 예체 관련 지표들을 올렸는데요. 국가별 현 국채 수익률, 크레딧 디폴트 스왑 스프레드, 그리고 GDP에 대한 이자 비용 비율, 그리고 GDP에 대한 정부 부채 비율, 그리고 이들을 종합평가해서 국가 부도 가능 순위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한국은 디폴트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됐네요. 네, 이 표에서 보면은 엘살바도르가 국가 부도 가능 순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가나, 튀니지아, 파키스탄, 이집트 순이군요. 한국은 국가 부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가에 해당되는데요. 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이 한국으로 매우 건전한 국가입니다. 시간 나실 때 국가별 부도 가능 순위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런데 이제 일국의 채무 불이행 사태는 인근국에 쉽게 전이됩니다. 도미노 이펙트, 소위 그 컨테이전 효과라는 거죠. 어느 한 나라에 이제 예체 위기가 발생하면은 채권자가 그 유사국에 해수 조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 국제 자금 부족
사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서 연쇄 부도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1980년대 남미 예체 사태, 그리고 1990년대 동남아 예체 사태가 연쇄 부도 사태죠. 시장에서는 그때 당시와 현재가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특히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도국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자 부담이 크게 되고, 그리고 자국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예체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국제 자금 거래 트랙 레코드가 적었던 국가일수록 위험하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식량 및 에너지 위기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서 개도국은 예체 위기에 더해서 국내 폭등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자금 조달이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 개도국의 국채 가격 지수도 연초일에 약 20%나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하락하였다고 하네요. 역사적으로 국채 최대 매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Worst sell-off for emerging market debt라고 표현하네요. 개도국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 매도 사태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 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그 예체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체 규모는 총 2,370억 불에 달합니다. 이는 이머징 마켓 국가 예체의 총액 1조 4천억 불의 17%에 해당합니다.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국가별 예체 규모, 상환 기일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는데요. 국가별 내용은 너무 많아서 생략하였습니다. 대상 국가는 엘살바도르, 가나, 튀니지아, 이집트,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유크레인 등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업데이트 내용 보시죠. 토요일 새벽 현재로 세계 확진자 누계는 5억 5,122만 6천 명입니다. 전주 대비 1% 증가했고요. 사망자 누계는 634만 5,500명입니다. 전주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율은 2주간 오르다가 지난주와 같은 1.0%고요. 사망자 증가율은 0.1%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국가별 확진자 순위가 한국이 한 단계 올랐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확진자가 늘더니 한국이 8위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9위로 떨어지고요. 국가의료보험 최선진국인 한국인데 이런 참 안타깝군요. 두 번째 단신은 리시 수낙 전 영국 재무장관, 현재 42세인데요. 이 차기 영국 수상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다고 하네요. 영국은 하원 의원 가반을 차지하는 당의 당수를 왕이 총리로 임명하는데요. 현재 토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토리의 당수가 되면 총리가 되는 거죠. 토리당 당수를 지망한 사람은 리시 외에도 법무장관, 그리고 예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전 보건부 장관, 예무부 장관 등이 지망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그 수낙이 유리한 이유는 보리스 존슨과 의견 차이로 내각에서 사임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사임에서 존슨 반대자들이 많은데 그 지지를 확보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낙이 엘리트 코스 엑스포드 대학이다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고 경력도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삼성 국회의원인데다가 차관도 많이 거치고 장관도 거치고요. 특히 코로나 사태 대응과 관련해서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등으로 해서 기업과 근로자의 호평을 받았다는 게 아주 장점입니다. 그러나 순하게 불리한 점도 있는데요. 영국계가 아니고 인도계 영국인이라는 거, 그리고 인도인 부인의 그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입니다. 부인이 인도 재벌의 딸인데 그 인도에서 받은 배당금이 영국 세금으로 납부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근데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네요. 만약 수낙이 그 영국 총리가 되게 되면은 인도인이 미국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에 이어서 영국 수상도 되는 아주 신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단신은 미국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에 4억 불어치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한 소식입니다. 2월 24일 전쟁 개시 후에 15번째 군사 지원이고요. 현재 군사 그리고 인도적 지원 두 개 합계액이 70억 불을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하는 무기가 이동 로켓 발사 시스템, 소위 하이마르스 등 신형 중무기라고 하네요. 우크라이나가 원하던 무기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훈련 지원도 약속하였는데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서 하이테크 무기 훈련을 시키고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외부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교육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리전 양상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전쟁, 더 장기화되는 전쟁이 우려된다고 해야겠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더 큰 피해가 걱정이 됩니다. 네 번째 단신은 지난 주말 WTI 원유 가격이 다시 재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2% 상승해서 배럴당 104달러 90전이 되었군요. 이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62.94% 오른 거고요. 연초 대비해서 44.93% 오른 가격입니다. WTI 가격 상승 요인은 지난 주말에 고용 지표가 좋게 발표되니까 리세션 우려가 후퇴하고 이에 따라서 원유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갔죠. 네, 마지막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은 나스닥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반발 매등이 작용했고요. 그러나 국채 수익률은 고용지표 호조로 3%대로 재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로는 6월 중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가 수요일 날 발표되는 겁니다. 현재 5월에 8.6%보다 조금 더 높은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군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전반적으로 매출 및 수익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종전 실적 예상을 수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실적이 나빠지면 이게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지난 주말 현재로 다우지수는 연초 대비 13.8% 하락한 상태고요. 나스닥은 25.6%나 하락했습니다. S&P 500는 18.2%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난주 중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 주말 고용지표 호조로 다시 3%대로 올랐습니다. 3.101%입니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첨부한 시간에 관한 명언들을 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